2025년 10월, 비트코인이 역사상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 세계 뉴스가 일제히 같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비트코인, 드디어 해냈다. 디지털 금의 시대가 왔다. 투자자들은 환호했고 유튜브 채널마다 목표가를 올려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몇 달 뒤 그 화려한 숫자는 절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더리움은 고점 대비 58%가 증발했습니다. 단 하나의 매도 사태로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조 원에 달하는 레버리지 자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 폭락에 대해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초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투자자들이 욕심을 부린 탓이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 뒤에는 훨씬 더 무거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반토막 난 이유가 탐욕도 거품도 아니었다는 사실. 지금 워싱턴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다는 사실. 당신이 지금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그냥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은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0월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날 글로벌 뉴스들은 일제히 같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비트코인, 드디어 해냈다. 디지털 금의 시대가 왔다. 투자자들은 환호했고 유튜브 채널마다 목표가를 올려잡았습니다.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조용히 다른 신호를 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딱 그 고점에서 단 하나의 거대한 매도 사태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190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19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6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이더리움은 2025년 8월 고점 4,946달러에서 2,048달러로 내려앉았습니다. 고점 대비 58%가 사라진 겁니다. 화려한 축제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금리 때문이다.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해서다. 투자 심리가 꺾였다. 이런 설명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 건물 안에 앉아있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단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시장이 겪고 있는 변동성의 일부는 명확한 규제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자초한 것이라고요. 자초한 것. 이 표현이 왜 중요한지 아직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 안에 비트코인이 왜 반토막 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센트 장관이 이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 투기도 거품도 아니었다는 사실. 그가 지목한 진짜 범인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오르내리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 심리, 거시경제, 금리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드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아직 제대로 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동네에 시장이 섰습니다. 물건도 팔고 사람들도 북적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는 공식 규정이 없습니다. 누가 어떤 물건을 팔 수 있는지, 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시장이 아무리 번창해도 대형 기관, 대형 자본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는 곳에 큰 돈이 들어왔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시장이 딱 이 상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크립토 자산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누가 감독할 것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증권인지 상품인지, 어느 기관이 관할해야 하는지를 놓고 규제 당국끼리 싸우는 사이 시장은 그 공백 속에서 위험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는 것이 클래리티 법안, 즉 명확성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하려는 일은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자산이 어느 법에 적용을 받는지, 어느 기관이 규제를 담당하는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를 법으로 정하자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합법과 불법 사이의 회색지대에 있던 비트코인이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뀝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 세계가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시작된 폭락은 불과 몇 달 만에 그 고점 대비 거의 절반 수준까지 가격을 끌어내렸습니다. 반토막입니다. 여러분, 반토막입니다. 이더리움은 더 심각했습니다. 2025년 8월 이더리움 가격은 4,94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 이더리움은 2,04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무려 58%가 사라진 겁니다. 58%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닙니다. 2025년 10월에 벌어진 역사적 매도 사태 하나로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6조 원입니다. 26조 원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이 돈은 수많은 투자자의 실제 손실로 이어졌고 시장은 이후 회복 동력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서 코인이 떨어진다면 금리가 오른 건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려서 코인이 떨어진다면 미국 나스닥은 한동안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그 시점에 그렇게 급격하게 무너진 걸까요? 이 질문에 베센트 장관이 직접 답을 줬습니다. 규제 공백, 법이 없어서 생긴 구조적 결함이 터진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규제 공백이 문제라면 그 공백을 메우는 법안이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야기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클래리티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 단순히 투자자 보호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인물의 배경부터 봐야 합니다. 베센트는 전설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시장을 데이터가 아니라 심리와 구조로 읽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2025년 8월 공개석상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이 데이터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수라고요. 연준더러 틀렸다고 말한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그 자리에서 90년대 앨런 그린스펀을 언급했습니다. 90년대 미국 경제를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덕분에 물가는 오르지 않으면서 성장은 강했습니다. 당시 연준 의장 그린스펀은 이걸 신경제라고 불렀습니다. 경기가 달아올라도 물가가 안 오르니까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주식시장은 유례없는 장기 랠리를 펼쳤습니다. 베센트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AI 설비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AI 투자가 90년대 인터넷처럼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물가는 오르지 않으면서 성장은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집니다. 여기서 눈치채셨습니까? 클래리티 법안과 AI 생산성 혁명,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 시장에 제도권 자금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고 금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전쟁이 지금 이 모든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문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먼저 짚겠습니다. 달러 가치에 연동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묶여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거의 즉시 수수료 없이 달러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즉 보상을 줄 수 있냐 없냐입니다. 은행 쪽은 강하게 반대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를 허용하면 사람들이 은행 예금을 빼서 코인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 기업 대출이 줄어들고 경제 전체에 충격이 온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크립토 기업들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이자를 금지하면 혁신을 막는 것이고 결국 기존 금융기관들만 유리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 갈등이 얼마나 깊냐면 코인베이스가 아예 법안 지지 자체를 철회했습니다. 법을 만들려는 편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겠다고 뒤집어버린 겁니다. 노미는 한때 완전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업계, 은행,
규제 당국이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마지노선은 2026년 3월 1일입니다. 이날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안 추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승자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앞으로 디지털 달러의 주도권이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그 이야기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할 겁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다는 게 단순히 규제가 생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제도권 기관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지위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도 모르는데 연기금이나 보험사가 수천억 원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이 명확해지면 달라집니다. 비트코인은 투기 도구에서 합법적 자산으로 격상됩니다. 전 세계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규모가 얼마냐고요? 글로벌 연기금, 보험사, 대형 자산 운용사의 운용 규모를 합치면 수백조 달러입니다. 그 일부만 들어와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장이 됩니다. 이게 바로 베센트 장관이 자초한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법이 있었다면 이런 폭락이 없었을 것이고 법이 생기면 이런 폭락이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 반토막은 거품이 터진 게 아니라 규제 공백이 만들어낸 인위적 저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센트 장관이 역사적 매도세가 나타나는 지금 이 시기에 클래리티 법안을 통한 시장 구조의 명확화가 큰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법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거대한 힘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AI입니다. 베센트 장관이 90년대 그린스펀의 신경제를 언급한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지금 AI 설비 투자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투자가 실제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90년대 인터넷 혁명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비용을 투입해서 더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늘어납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듭니다. 경기는 뜨겁지만 물가는 안정됩니다. 이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이 갖춰지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경기 과열 걱정 없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를 합쳐보겠습니다. 첫째, 클래리티 법안 통과로 기관 자금 진입 허용. 둘째, AI 생산성 혁명으로 금리 인하 환경 조성.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비트코인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거기에 기관 자금의 합법적 진입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계산 여러분이 직접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이 모든 그림에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연준 내부가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는 파, 내리자는 파, 동결하자는 파가 뒤엉켜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레임덕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케빈 워시가 누구냐고요? 이 인물에 대해 시장은 처음에 추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과거에 무분별한 양적 완화에 강하게 반대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 이사로 있다가 이후 추가 양적 완화에 반발해 이사직을 사임하고 대학으로 떠난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라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체 입장을 뜯어보면 전혀 다른 면이 보입니다. 케빈 워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로 인한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는 적절하다고요. 연준의 역할은 정부 경제정책의 보조 역할이라고요.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려 물가를 안정시키는 조건이라면 금리를 내려도 경기 과열이 오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완성됩니다. 베센트는 클래리티 법안으로 비트코인을 제도권 자산으로 만들려 합니다. AI 생산성 혁명이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이 조건 속에서 금리 인하를 뒷받침합니다. 규제 명확성과 금리 인하와 기관 자금 진입,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비트코인 반토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팜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비트코인 반토막은
거품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규제 공백이 만들어낸 인위적 저점이었고 그 공백이 메워지는 순간 시장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도미노가 우리 삶에는 어떻게 닿는 걸까요? 이 구도가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내 기관 자금이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의 자금이 시장에 들어옵니다.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가격이 안정되면 더 많은 기관이 들어옵니다. 이 순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다음 도미노로 넘어갑니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이 된다는 것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표준을 미국 법으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규칙을 만들면 전 세계가 그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마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처럼 미국이 만든 디지털 자산법이 글로벌 표준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중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지금 위안화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에 디지털 위안화를 뿌리면서 영향력을 키우려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먼저 디지털 자산 법제화를 완성하면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기준점이 달러 기반으로 굳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베센트가 이 법안에 그토록 공을 들이는 진짜 이유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의 금융 패권 싸움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도미노가 우리 일상에 직접 닿는 지점이 있습니다. 20여 년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앞둔 55세의 박 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 씨는 2025년 10월 주변에서 비트코인 이야기가 들려올 때 조심스럽게 소액을 투자했습니다. 전 재산을 넣은 게 아니었습니다. 은퇴 자금의 아주 일부, 새로운 자산을 조금 맛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그 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투기꾼이 아니었는데, 나는 조심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손실이 투기 심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법이 없어서 생긴 구조적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법이 명확하게 있었다면 기관 자금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받쳐줬을 것입니다. 한 번의 매도 사태로 26조 원이 하루아침에 증발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후 자금 일부를 새로운 자산에 조심스럽게 배분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법이 어떻게 바뀌느냐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내 노후 자금의 안전망이 생기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클래리티. 법안 통과 여부가 박 씨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자산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법이 없을 때의 비트코인과 법이 있을 때의 비트코인은 전혀 다른 자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한 첫 번째입니다. 3월 1일 협상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026년 3월 1일이 업계, 은행, 규제 당국의 합의 마지노선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클래리티 법안의 추진 동력이 살아있을지 꺾일지가 결정됩니다. 베센트 장관은 올봄 대통령에게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로드맵이 현실이 되려면 3월 1일 협상이 타결돼야 합니다. 협상 타결 소식이 나오면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법안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나오면 그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막연하게 뉴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시장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강한 두 번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논쟁의 결론, 방향을 주시하십시오. 이자 허용이 결정되면 크립토 플랫폼 기업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이자 금지로 결론 나면 전통 금융기관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합니다.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 자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 결과가 클래리티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잽상 결과만 보지 말고 스테이블 코인 이자 허용 여부까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세부 내용 하나가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지를 먼저 알려주는 신호등입니다. 방안 세 번째입니다. AI 생산성 지표를 모니터링하십시오. 베센트와 케빈 워시 모두 AI 생산성 혁명을 금리 인하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 생산성 혁명이 실제로 데이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시점입니다. 미국의 분기별 생산성 지표와 연준의 물가 전망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안과 금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핵심 전환점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비트코인 반토막은 거품 붕괴가 아닙니다. 규제 공백이 만든 구조적 폭락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자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이 없어서 생긴 진공이 2025년 10월에 26조 원 증발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클래리티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제도권 자산으로 격상시키고 전 세계 기관 자금의 진입을 허용하는 구조 변화입니다. 3월 1일이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셋째, AI 생산성 혁명과 케빈 워시의 연준 운영 방향이 맞물리면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 속에 금리 인하라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이 조건이 갖춰지는 시점에 시장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이루어져도 시장은 움직입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반토막난 숫자만 보고 이 시장을 외면하는 것, 아니면 이 구조적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3월 1일 협상 결과를 지켜보는 것. 규제 공백이 만든 저점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끝인지는 앞으로 몇 달이 결정합니다. 이 판이 어떻게 흘러가든 알고 보는 사람과 모르고 보는 사람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시장이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더 있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